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지난 2016년에 방영한 TVN 드라마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은 미생, 성균관 스캔들을 연출한 김원석 PD가 메가폰을 잡았고 사인, 유령 등을 쓴 김은희 작가가 극본을 맡았습니다. 과거로부터 걸려온 간절한 신호로 연결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시그널의 새 주인공 중 한 명인 박혜영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인 박선우와 함께 인주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모범생인 형은 동생의 공부를 봐주고 동생인 혜영은 형의 학교 시간에 마중 나가는 등 형제 간의 우애가 깊었죠. 하지만 돈이 없고 백도 없던 박선우가 1999년 인주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누명을 쓰자 혜영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인주시를 떠나게 되었어요. 혜영이 형 선우의 소년원 출소 소식을 듣고 고향에 왔지만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그로부터 1년 후인 2000년 이사간 동네인 진양시에서 혜영은 김윤정 유괴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김윤정과 같은 학교, 같은 학급에 다니게 됩니다. 김윤정은 가난해서 체육활동용 라켓과 체육복도 없이 혼자 놀고 있던 박혜영에게 관심을 기울였지만 혜영은 부끄러워서였는지 창피했는지 이를 외면했어요. 학교 시간, 느닷없이 비가 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오셔서 우산을 쓰고 같이 가지만 김윤정만큼은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우산을 갖고 있던 혜영은 윤정과 우산을 같이 쓰고 갈까 고민했지만 우산이 낡고 부러진 곳이 많아 결국 혼자 하교하게 되었고 어떤 여자가 김윤정을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혜영은 하교하고 집에서 컵라면을 먹던 도중 뉴스를 통해 김윤정이 유괴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남자로 지목되자 혜영은 자신의 목격 증언을 형사들한테 말하고 민원도 넣어봤지만 초등학생 어린아이의 말이라 다 무시당합니다. 혜영의 경찰에 대한 불신은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죠. 이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찰대에 진학한 후 혜영은 2015년 여름 북대문 지구대 3팀장이자 경위로 발령받습니다. 혜영은 연예인이 내다버린 쓰레기들을 뒤져 스캔들이나 가심용 사진을 촬영하려는 연예부 기자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취미로 정보를 건네주고 있어요. 혜영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사귀는 것과 만나는 장소들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카페에서 지성 이보영 커플의 스캔들 정보를 제공하던 중 다른 연예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진양경찰서 차수현 형사에게 현장에서 붙잡히고 진양서로 이미 동행되어 취조받습니다. 해당 연예인이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말과 품위 손상을 운운하며 경찰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았냐며 추궁하자 혜영은 당황스런 기색조차 없이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취미생활일 뿐이라며 정작 품위는 연예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강력반 차수현과 김계철이 손상시키는 것 아니냐면서 반박합니다. 결국 해당 연예인 매니저가 신고를 취소하면서 혜영은 풀려나죠. 혜영은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지만 자기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세워진 트럭 차주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자 화를 냅니다. 그러다 혜영은 트럭의 뒤편에서 흘러나오는 무전 소리를 듣고 트럭 내부의 폐기용 마대자루 안에서 무전이 연결된 무전기를 찾아냅니다. 해당 무전기에서는 이재한이라는 형사가 혜영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하게 부르며 당신이 알려준 선일 정신병원에서 서형준의 목매단 시신을 발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혜영에게 이재한은 이 장소를 알려준 게 당신이고 자신에게 여기로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며 왜 오지 말라고 했는지를 묻는 순간 무전이 끊기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던 혜영은 무전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선일 정신병원으로 갔고 무전에서 들은 대로
맨홀에서 백골화된 정체불명의 시신 한 구를 확인한 뒤 진양서 차수연에게 연락합니다. 혜영은 이후 사건을 범인의 심리적 압박에 의한 자살로 종결지으려는 수뇌부에 반발해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프로파일링한 범인의 특징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로 범인을 협박하는 초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때 경찰청 수사국장 김범준은 김윤정의 사망 직후부터 1인 시위를 하던 김윤정의 어머니에게 범인 서형준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건네며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연기를 하고 있었죠. 혜영은 대형 사고에 격분한 안치수 계장에게 자신이 당시 사건의 목격자임을 밝히고 직접 프로파일링한 범인의 특징을 말하지만 조사해야 할 간호사만 100여 명이었고 남은 시간은 24시간뿐인 사건이란 이유로 묵살당합니다. 하지만 혜영은 자신이 기자들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것이 범인의 심리를 동요시켜 이상행동을 보이도록 하여 제보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그와 거의 동시에 제보 전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안치수 계장의 암묵적인 허락하에 비공식적으로 차수현 팀과 함께 범인을 추적합니다. 혜영은 범인이 병적인 자기애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프로파일링하며 제보 전화의 용의자들을 조사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명인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부터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혜영이 프로파일링한 것과 완벽히 일치하는 온갖 명품과 특이한 디자인의 소품들, 범죄 수사와 관련한 서적들과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에 The End라고 적힌 달력을 발견하며 사물함의 주인인 강세영이 범인임을 확신하고 형사들에게 알려 지방으로 도주 중이던 용의자 강세영을 확보하는 데 겨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물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용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차수현이 취조를 맡습니다. 혜영은 그러다 갑자기 사물함에 명품 신상 구두를 놓고 간 것에 의문을 품다가 컵 손잡이의 방향에서 왼손잡이임을 떠올리고 강세영의 구두와 손에 굳은 살을 확인하다가 강세영의 진술에 의해 진범이 강세영이 아닌 제보자 윤수아임을 깨닫습니다. 혜영은 범인이 도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윤수아는 도주 대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른 용의자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윤수아는 사물함의 이름표를 바꿔치기 하여 자기 사물함을 강세영의 사물함으로 위장했죠. 혜영은 범인이 자신을 과신하고 경찰들이 자기한테 놀아나는 걸 보기 위해 분명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윤수아를 잡기 위해 모든 경찰이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결국 공소시효 20분을 남기고 혜영은 수현과 함께 윤수아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긴 서울 노원경찰서입니다. 시그널의 주인공들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등장하죠. 윤수아는 진양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과거 선일정신병원에서 근무했어요. 윤수아는 김윤정 유괴 사건과 서형준 살인 사건의 진범이죠. 윤수아는 사치스럽고 자기애가 강하면서 상황을 통제하려 드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윤수아는 실제로 자기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인 강세영에게 경찰의 시선을 돌려놓고도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서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며 잡히고 나서도 박혜영의 심리전에 안 넘어가고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10분 전 윤수아가 비웃음을 지으며 경찰들에게 얘기하죠. 아직 못 찾은 거구나. 확실한 증거 찾았다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기소하면 그만일 텐데. 그죠? 이런다고 내가 범행을 인정할 것 같아요. 현각을 다투는 시점에 경찰들은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가 어서 나오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난 아니에요. 선일정신병원에 다닌 건 맞지만
난 그 사람들 죽이지 않았어요. 혜영은 범인을 추궁하는 차수현을 취조실 밖에서 형사들과 함께 지켜보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백을 하지 않는 윤수아에 고전하자 공소시효가 1분 남은 시점에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온 것처럼 속이려 합니다. 난 죽이지 않았어. 윤수아가 몇 초 더 버티고 공소시효가 끝나버립니다. 이제 가봐도 될까요? 시효가 지나고 나서야 완료된 DNA 감식 결과에서 김윤정 유괴 사건의 유령 용의자였으나 2015년 시점에서 이재한의 무전을 받은 박혜영에 의해 백골 사체로 발견된 서형준과 윤수아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윤수아가 진범임이 확인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버려 유유히 떠나는 윤수아를 허무하게 바라만 보던 중 서형준이 가지고 있던 주차증에서 서형준이 12시를 넘겨 사망했음이 확인되면서 서형준 살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하루가 늘어난 셈이 되어 경찰은 윤수아를 서형준 살해 혐의로 구속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상 김윤정을 살해한 죄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잠깐만요. 윤정이는요? 우리 윤정이는 왜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망 추정 시각으로 공소시효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윤정이가 서영준보다 더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죽었을 수도 있지만 법이 피의자한테 유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 여자가 우리 애 죽인 거 맞죠? 예? 근데 죄값을 못 묻겠다는 거잖아. 맞죠?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할게요. 야, 너 일로 와. 너 우리 소중한 딸 왜 죽였니? 우리 딸 왜 죽였어?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아이 나쁜 년아! 너 왜 죽였니? 혜영과 수희는 죽인 게 맞는데도 죄를 못 묻는다는 법에 자신이 직접 응징하겠다며 울부짖는 김윤정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1989년 당시에 이재한은 경기 영산경찰서 형사과의 순경이었어요. 당시 23살이었던 이재한은 잔머리 굴릴 줄 모르고 한 번 시작하면 무조건 직진인 우직한 형사죠. 하지만 정작 짝사랑하는 여자 앞에선 고개 한 번 못 드는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이재한 형사는 혜영과의 무전이 1989년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7차 피해자 수색 작업 중이던 순경 이재한과 연결되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989년에 이재한 순경은 경찰서를 뛰어나오다 우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김원경이 있는 동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고 몰래 원경을 엿보다가 들킵니다. 재한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원경에게 퉁명스럽게 얼버무리고 도망치려다가 원경과 잠깐 대화를 합니다. 이순경님, 저 아니에요. 기운 내세요. 원경이 재한에게 주려고 따로 준비한 것도 있는 것 같았지만 재한은 이에 기뻐하면서 준비한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선물하고 감사합니다 외치고 도망칩니다. 재한은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원경을 몰래 지켜보며 범인을 자기 손으로 잡고 특진해서 당당하게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재한은 범인과 마주쳤던 현풍역에서부터 최영신을 체포한 곳까지 다시 돌아보는 와중에 최영신을 체포한 곳이 버스 정류장이었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당시 범인이 버스를 탄 사람들이 자신을 목격했을 거라 생각해 그 버스 승객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에게 당시 버스를 탔던 사람들을 확인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형사들도 당시 버스 운전사와 안내양을 조사하는데요. 버스기사가 그 정류장에서 아무도 타지 않았다고 하자 당황해서 거짓말 아니냐고 묻지만 형사들에게 만약 범인이 탔다면 얼굴을 확실히 목격했을 버스기사를 제일 먼저 죽이지 않았겠냐며 면박만 당합니다. 재한은 8차 피해자를 구하고
최영신을 체포했을 당시 행적을 취조받던 중 왜 현풍역에 갔냐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범인과 공범으로 의심받아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재한은 현풍역 근처에서 8차 피해자가 발견된다는 혜영의 말을 듣고 현풍역 근처를 수색하던 중 정말로 피해자를 발견했던 거예요. 재한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다시 박혜영과의 무전이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박혜영에게서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9차 피해자가 발생하며 그때 잡으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9차 피해자가 동사무소 직원 김원경, 즉 재한이 짝사랑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혜영과 재한의 예상대로 범인은 당시 95번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고 김원경도 당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죠. 재한은 크게 당황해서 유치장에서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달라고 발악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혜영이 말한 범행 시간이 다가오자 아픈 척 연기를 하여 자신을 살피러 온 경찰을 제압하고는 유치장을 탈출합니다. 재한은 바로 원경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원경의 고모로부터 원경이 야근하느라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되고 혜영이 말한 9차 피해자 김원경 1989년 12월 7일 밤 9시 반 현풍역 골목길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녀를 찾아 골목길을 헤맵니다. 재한은 다행히 원경의 행방을 알고 있던 이천구를 만나 그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원경을 찾아 뛰어가지만 2015년의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이천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재한과 혜영의 예상대로 당시 재한의 추격을 받던 범인은 마침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를 타고 도주했고 이후 자신을 목격한 증인인 버스 승객들을 죽이고 있었죠. 2015년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버스기사 이천구는 8차 희생자를 발견한 장소에서 도주하는 아들 진형을 이미 목격했었고 진형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도 어릴 때 엄마 잃고 몸도 약해 커서 일도 못하는 아들이 불쌍해 당시 버스에 아무도 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재한은 원경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뛰어가지만 결국 원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차마 들어가지 못한 원경의 장례식을 떠올리며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라고 외치고는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버스기사 이천구의 집으로 떠납니다. 재한은 이천구와 마주치고 총을 겨누지만 차마 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방에서 나오던 이진형과 맞닥뜨립니다. 재한은 마침 그때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진형을 보며 그가 진범임을 알게 되고 이진형도 재한이 자신을 추격하던 형사라는 것을 눈치채고 도주합니다. 재한은 마침내 한 건물 옥상에서 이진형을 잡고는 왜 죽였냐며 폭행하다가 자신을 쫓아온 이천구에게 강목으로 뒤통수를 가격당합니다. 재한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이천구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며 제대로 증언만 했어도 그녀가 죽지 않았을 거라며 울부짖지만 이천구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재한은 그런 이천구에게 진형이 또 살인을 할 거라고 호소하지만 그때 버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며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은 아니라는 이천구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재한은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며 진형에게 총을 겨눕니다. 총을 든 재한의 모습에 겁을 먹은 진형이 옥상에서 떨어질 뻔하자 재한은 당황해서 그를 붙잡는데요. 그런 재한을 보고 비웃는 진형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재한은 진형이 저지를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 결국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후 재한은 진형이 있는 병실로 찾아와 하반신 마비를 당한 진형을 씁쓸하게 바라보다가 이천구와 눈이 마주치고 자신을 내쫓는 이천구에게 내가 당신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수할 테니 당신 아들도 자수시키라고 말하고는 떠나려고 하는데요. 천구는 그런 제안을 잡고 내 아들도 당신도 경찰에 자수할 만한 일은 안 했다. 당신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재한은 이천구에게
당신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적어도 피해자 가족들은 알아야 한다. 자수시키라고 하지만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천구를 보고 증거도 증인도 없어 처벌하기 힘든 사실에 재한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여기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동광극장입니다. 응답하라 1988을 촬영한 곳이기도 한데요. 195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세월이 묻어나는 극장에 와보니 재미있었어요. 근데 극장 내부 스크린을 정면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앞쪽 중앙 좌석은 이렇게 커다란 소파로 되어 있고요. 신발을 벗고 다리를 올려서 편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최신 영화를 단관 상영하고 있어서 어제 교섭을 봤는데요. 일반적인 납치를 다룬 영화는 피해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이라서 저 사람들이 어서 구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심각한 민폐를 끼치고 여행 자제 국가에 간 사람들이라서 저 사람들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교섭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후 재한은 자신을 찾아온 원경의 고모를 만나고 원경도 재한을 많이 좋아했다는 말과 함께 원경이 주지 못한 영화표를 건네봤습니다. 원경의 고모가 오기 전까지는 경찰을 그만둘 생각이었는지 책상에 사직서가 놓여 있었어요. 재한은 고모로부터 원경이 자신에 대해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어도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옳은 일 하는 사람이고 그게 제일 좋다는 말을 듣고는 오열합니다. 재한은 이후 재개된 혜영과의 무전에서 범인을 잡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증거가 뭐였고 어디 있는지를 묻지만 이재한이 선물한 전기 충격기에 묻어있던 DNA나 혈흔 채취는 그때의 기술로는 불가능했다는 말을 듣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재한이 증거를 남긴 덕에 늦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었고 이재한 형사님이 범인을 잡은 거라며 감사하다는 혜영의 말을 듣고 재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후 재한은 원경이 예매해둔 코미디 영화를 혼자 보러 와 울면서 영화를 봅니다. 1995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강력반 1팀 경사인 이재한은 신입 순경으로 형사기동대에 새로 발령받은 차수현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재한은 순경 시절의 수현에게 한 사람 몫을 못한다고 점호를 별명으로 지어 부르고요. 여자이자 막내인 수현이 형사기동대의 꽃이라 불리며 선배들에게 커피를 타줄 때 여자짓 하지 말라며 대신 들어가 커피를 서빙합니다. 선배님, 이거 봐 이거 강력기가 빠져가지고 너 입맛 그렇게 눈 깜박깜박거리고 생글생글거리니까 뭐 커피 심부름하는 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형사기동대 꽃 탈 건데? 그게 싹싹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거봐 너 눈 또 크게 이쁘게 뜨네 뭐. 강력반이 막 눈에 힘을 빡 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막 그렇게 여리여리하게 하고 다니니까 막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봐봐 1년 내내 365일 내내 아픈 거 봤어? 하여튼 너 한 번만 더 골골거리면서 아프기만 해봐. 내가 너 골로 보내버려. 재한이 평소 표현이 거칠긴 해도 수현의 성별 꼬리표를 떼고 후배로서 아끼고 다독이는 멋진 선배네요. 이때 수현은 재한에게 반하게 되고 그를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박선우는 박혜영의 의붓형이자 모범생이었어요. 선우는 1999년 인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죠. 선우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재한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재한이 다른 사건 범인을 검거하는 중 칼에 맞게 되고 당시 경감이던 김범주가 선우의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선우는 결국 김범주로부터 살해당하고 손목을 그어 자살로 위장되었지만 그가 남긴 빨간 목도리 하나로 나중에 김범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후에 재한이 선우와 혜영의 부모에게 선우의 무고를 밝히고 가족들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선우의 바람을 대신 전합니다. 비록 선우의 죽음은 막지 못했지만 선우의 무고함을 밝힌 것은 재한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한의 무전주 상대였던 박혜영은 재한에겐 마음의 짐이었어요. 인주시 여고생 성폭행 사건 전까지는 그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무전기 너머의 동료였지만 사건의 주범으로 누명을 쓴 박선우가 박혜영의 형이고 사건 종결 후 혜영의 집이 풍비박산이나 어머니는 선우를 믿었지만 아버지가 혜영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나 미래의 혜영의 부탁에도 선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훗날 무전이 되었을 때 울면서 혜영한테 미안해했어요. 어느 날 이재한은 집 앞에 앉아 아빠를 기다리는 혜영을 몰래 지켜보는데요. 길을 걷던 혜영이 갑자기 근처 껍데기집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서울 숙명여대 근처에 있는 쌍대포 소금구이 본점입니다. 시크릿 가든에서 길라임과 김주원이 껍데기를 먹고 회식을 한 장소로도 촬영되었죠. 이곳의 점심 메뉴들도 다양한데요. 저는 당연히 시그널 오므라이스를 주문했어요. 어서 오세요. 너 여기 왜 왔어? 오므라이스 주세요. 뭐? 저 돈 있어요. 오므라이스 해주세요. 얘가 지금 장난을 치나? 너 집 어디야? 엄마한테 가자. 도대체 지금 몇 신데 애가 이러고 있어? 저기요? 예, 꼼짝 말고 있어. 뭐 드릴까요? 저 꼬마애 오므라이스 좀 해주세요. 내가 재료값 드릴게요. 애 아빠유? 아니에요. 내 아들이면 이러고 있겠어요? 애가 배고파하잖아. 그러니까.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어린 혜영은 가족이 함께 먹던 오므라이스를 그리워하며 껍데기 집에 가서 오므라이스를 주문했는데요. 재한은 혜영 대신 돈을 지불하고 이후에도 혜영이 오므라이스를 먹을 수 있도록 주인 아줌마에게 돈을 잔뜩 지불합니다. 천천히 먹어. 얼마나 굶은 거야. 어린 혜영은 눈물 젖은 오므라이스를 먹으며 형 선우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소원이 뭔데?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같이 외식하는 거. 그때 먹었던 오므라이스 엄청 맛있었단 말이야. 재한은 시간이 날 때마다 혜영이 오므라이스를 먹고 돌아가는 걸 몰래 지켜봤어요. 2000년 8월 3일 재한이 실종되기 전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죠. 어린 혜영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서 멀찌감치 떨어져 걱정하고 챙겨주는 이재한과 이재한 형사가 실종되어 식당 방문을 언젠가부터 하지 못했음에도 혜영이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준 식당 주인 아줌마. 두 사람 다 진짜 멋진 어른이네요. 한도연은 혜영의 고교 동창으로 방황하던 혜영을 챙겨줍니다. 혜영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형을 모욕하는 일진을 반죽음으로 만드는 등 양아치 아싸로 방황했어요. 그 후 자기 형을 그렇게 만든 패거리들을 찾아가 울분을 토하며 깽판을 치다가 역으로 피 터지게 맞으면서 돈 없고 백 없고 힘이 없어서 네 형이 당한 거라는 뻔뻔한 소리를 듣고 힘을 가지기 위해 대학에 가기로 마음먹어요. 다음날 아침 혜영은 도연의 집 앞에 찾아가요.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을 어디쯤 생각하는데? 아무나 갈 수 있는데 말고 좋은데. 네가? 수능이야 그렇다 치고 네 내신은 어떡할 건데? 아무리 고1 성적이 15%밖에 반영 안 된다고 쳐도 네 성적 완전 안드로메다급이잖아. 앞으로 2년 동안 미친놈처럼 공부한다 해도 미친놈처럼 한다고. 그럼 아무 대학 못 가고 좋은데 어디? 아무나 못 가고 등록금도 싸면 좋고. 그렇다면 국립대밖에 없어. 서울대는 네 내신으론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회사, 공사, 육사 다 학생 기록부 보니까 안 되고. 그럼 경찰대는 어때? 거긴 등록금 전액 면제, 숙식까지 해결해 준다는데? 경찰대? 미쳤냐? 거긴 절대 안 가. 참, 웃기시고 앉았네. 네가 안 가는 거냐? 못 가는 거지? 무슨 경찰대가 동네 PC방인 줄 아나 아무나 가게. 그날 저녁 혜영은 늘 가던 껍데기집에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주인 아줌마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아줌마. 왜? 나 경찰대 갈까?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깡패 새끼 안 돼도 감지덕진데 경찰?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대? 아이고 이놈아, 네가 거기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지? 경찰은 무슨 내가 씨. 혜영은 경찰대는 내신을 안 본다는 소리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매우 잘 본 후 경찰대에 입학해 현재 프로파일러가 되어 있었어요. 1999년경 범인을 검거하던 중 재한이 수현을 구하려다 칼에 찔립니다. 아, 그만 울어. 안 죽어 임마.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이거는 한 30년 놀림감이야. 나 태어나고 나면은 좋아해요. 뭐? 제가 선배 많이 좋아한다고요. 아, 다른 여자 좋아해도 돼요. 평생 첫사랑 못 잊어도 되니까 다치지 말고 죽지도 마세요. 왜 저래? 이렇게 점호 시절 차수현은 사랑하는 선배가 죽을까봐 뿌앵 울면서 자신의 절절한 짝사랑을 고백하고요. 구급차 안에 누워있는 재한은 쪽팔려 하죠. 네, 이렇게 16부작 시그널의 14화까지의 명장면 만나보셨습니다. 드라마 시그널은 시청층이 한정된 수사물 소재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김혜수, 조진웅, 이재훈 등 배우들의 명연기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김은희 작가가 시그널 시즌2를 구상하고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시즌1의 주연 배우 이재훈, 김혜수, 조진웅 세 분 다 모두 재출연을 수락했다고도 했고요. 시그널 시즌2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시즌1에서 7년이나 지나버린 지금은 시즌2를 볼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졌네요. 시그널 시즌2가 제작될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멋진 드라마를 시청한 입장에선 언젠가 시그널 시즌2를 꼭 만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장소를 담은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